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제가 총 7회차에 걸쳐서 이제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내용 구성은 제가 사실 이것저것 좀 많이 넣어놓긴 했어요. 제 욕심에 넣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는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여기 이제는 파워포인트 내에 있는 구성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뭐 설명을 하거나 스킵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참고를 해서 좀 정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자,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서 제가 최대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좀 발췌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무리를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제는 경영학의 역사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뭐 경영학 하면 이제 미국 경영학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베버의 관리조례론하고 이제 프랑스 학자인 이제 페올의 일반 관리론 경영학은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배우죠. 그래서 우선은 이 경영학의 흐름을 한번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뭐 1단계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는 실제로 이제 경영학이라는 학문으로서 좀 태동하기 전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체계화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단계부터가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그래서 1930년대까지가 이제 보통 우리 테일러 포드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 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3단계가 이제 30년대 후반부터 이제 1950년대까지 해서 이제 인간관계론 해서 이제 메이오의 호선 실험이 생각날 겁니다. 나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4단계가 이제 1950년대 이후에 이제 근대 경영학 쪽으로 발전을 했는데 요게 이제는 상황 이론하고 시스템 이론 등이 나왔어요, 이때. 그죠? 그래서 이제 계량적 과학 경영학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OR이라는 것도 이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2차 대전의 영향을 받아서 계량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걸 좀 배울 텐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고전 경영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테일러 포드, 그죠? 테일러와 포드 이 두 분의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비교해가지고 그다음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특히 동작 연구나 시간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킨 분이 길브레스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론 해서 이제 페올 프랑스 학자죠. 그리고 이제는 관료제론에서 이제 독일 학자 웨버라고도 하고 뭐 베버라고 하는데 뭐 발음하기 나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전 경영학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테일러와 포드 시스템을 좀 정리해서 같이 봐야 되죠, 그죠? 두 개의 차이점. 둘 다 이제 과학적 관리론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람에 대한 중심보다는 이 테일러와 포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인간관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사람이 이제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래서 경제인 가설해가 세우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 모델은 뭐야? 인간관은 어차피 인간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되게 중시했고, 그죠? 이 테일러와 포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것도 좀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죠? 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업 관리 위주, 그러니까 이제 업무 위주로 이제 관리가 이루어졌어요. 과업이라는 게 내가 이제 하나의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과업으로 봅니다, 그죠?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의 과정이 하나의 과업이에요. 과업은 단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이 페트병 만든다고 하면 요걸 이제는 처음에 가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의 전체적인 작업을 하나의 이제 과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이제 테일러 시대에는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특히 이제 테일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업 관리 위주였고 포드 시스템은 이제 동시 관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시 관리라는 이유가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는 이제 요게 쭉 우리 무빙 워커 가듯이 그죠? 사람이 거기 올라가면 쭉 가는 것처럼 벨트 위에서 이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벨트가 이동하면서 내가 작업한 그 전 작업자가 작업하던 물건이 다음 과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그 다음 작업을 또 그쪽 작업자가 또 일을 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시관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 포드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시대가 된 겁니다.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자동차 만들 때 되게 힘들게 만들었죠.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내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사람들만 바꿔가면서 자동차를 만들다가 이제 이런 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대량 생산 개념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적이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테일러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게 고임금 저노무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포드 시스템은 고임금 저가격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저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품 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요. 그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들어가는데 노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의미에서 저노무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 원가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원가인데 그중에 노무비 비중이 줄어든다는 의미고, 이거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거죠. 그죠? 단위당 생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그래서 저가격이고 이제는 근로자들한테 이제 고임금을 지급하는 걸 추구했죠. 포드 시스템이든 뭐 테일러 시스템이든 간에.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제 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1급제 개념이 있었어요. 1당제 개념. 그리고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가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컨베이어 벨트라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죠? 다른 말로 이동조립법이라고 또 하고. 그러면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작업자들이 하는 업무들이 대단히 분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한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10가지 작업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일을 분업화시켜서 하는 구조가 된 거죠.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면서. 그래서 3S라는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3S가 스탠다이제이션, 표준화시킨다는 개념, 그죠? 스탠다드, 그 다음에 심플라이제이션에서 단순화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제, 전문화시킨다는 개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3S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3S 개념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는 개념, 컨베이어 시스템이 나오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단순화되는 그런 구조를 띄울 수밖에 없었죠. 표준화되는 구조. 자, 그리고 이제는 이 테일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업지도표라는 게 있어요. 작업지도표라는 게 하나 이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과업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일부터 해서 어떤 작업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지까지를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매뉴얼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각각의 작업자가 해야 될 역할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능별 직장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죠? 각 과업을 수행하는 그 조직 내 구성원들 중에 이제 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직장이 이제 그 과업과 관련해서는 업무를 이제 총괄하고 이 사람이 모든 업무에 대해 지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업무 같은 걸 다 이제는 전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능별 직장제도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월급을 줄 때도 차별적으로 줬어요. 그냥 차별적 성과급 개념. 그러니까 테일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돈 가지고 그죠? 이 작업자의 능률을 이제는 조절을 해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급여를 높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적게 주는 식으로 해서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시스템에서 이제 시간이나 동작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테일러 시스템, 테일러에 대한 사람, 이제 이분이 뭔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관리 기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간 연구, 동작 연구라 그래가지고 각 작업자가 하는 동작들을 연구해서 그때 걸리는 전체적인 시간, 그래서 표준 시간 같은 걸 계산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그래서 그게 이제 테일러라는 분이 이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그것까지 해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길브레스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을 이제 계승 발전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 길브레스 부부가 이제 모션 피처라는 기계를 만들었어. 모션을 찍는, 그러니까 이제 동작 찍는 기계죠. 그러니까
동작 사진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말로 하면 모션 픽처. 그래서 이제 각각의 동작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동작을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모션 픽처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동작 연구를 해서 그 동작들별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기능들을 17개로 나눴습니다. 그걸 이제 17개의 기본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17개의 기본 동작에 대한 명칭을 서블릭이라는 용어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블릭 하면은 17개의 기본 동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블릭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길브레스를 거꾸로 발음하면 서블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나름대로 명칭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 길브레스 부부 하면 이제 모션 피처 기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블릭이라는 17개의 기본 동작을 이제는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는 명명을 했다. 이름을 명명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페올의 일반 관리론. 페올의 일반 관리론은 경영관리 관리 활동이죠. 경영 활동과 관련된 5가지 활동의 중요한 구성 요소, 5가지 요소하고 그리고 경영관리 14가지 일반 원칙들이 있는데 일반 원칙 이런 걸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5가지 요소, 그리고 이제 이 경영 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걸 얘기를 같이 드릴 텐데, 우선은 경영관리 직능의 5요소라고 했는데, 이게 경영 활동과, 그러니까 관리 활동이나 경영 활동 관련된 5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과 관련된 5가지 요소라고 했으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계획하는 단계부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조직을 만들고 조직화죠. 그리고 조직에 이제 명령을 하달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명령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러면 조정 과정이 거치고 최종적인 이제 완성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피드백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통제 과정까지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 조직화, 명령, 조정, 통제 단계를 거쳐서 전체적인 관리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업의 6가지 본질적인 활동 기능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기업에는 이런 활동들이 6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6가지 본질적 기능,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술적 활동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기업이라고 하면 제조기업은 무슨 활동이 필요하겠어요? 생산이나 제조, 가공 활동하는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기술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통이나 판매와 관련된 활동이 상사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매하는 것부터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 그리고 또 교환하는 활동까지 그걸 우리가 영업활동 관련된 거죠. 그걸 영업적 활동 아니면 상사적 활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무적 활동은 돈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금을 도달하거나 운영하는 거 관련된 게 돈과 관련된 활동이 재무적 활동. 요즘 기업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삼성이라는 제조기업도 이런 기술적 활동이 필요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한 이런 활동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자금 운영에 필요한 재무적 활동도, 그래서 재무부서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존적 활동이라는 건 이제 재고 관리부터 사람 관리까지, 그러니까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화는 물적 자원이고 종업원은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자원 관리 하는 활동을 이제 보존적 활동이라고 하죠. 특히 사람 관리 잘해야죠, 사람 관리. 그죠? 사람 관리 잘해야지 회사가 운영이 되고 발전을 합니다. 핵심적인 인재가 회사에서 빠져나가면 그만큼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사람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는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적 활동은 기본적인 세금 계산 같은 거, 그죠? 세금 계산에서부터 자산이나 부채, 자본 이런 것도 관리하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나 자산 목록, 원가, 그다음에 통계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회계적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적 활동이 이제는 경영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 경영자가 하는 활동.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앞에서 한 것처럼 이 관리적 기능의 5가지 요소라고 했을 때 계획화, 조직화, 명령, 조정, 통제화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 활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활동 같은 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료제론, 배보의 이제 관료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폐율 같은 경우도 앞에서 간단하게 이제 핵심적인 것들 좀 위주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고, 관료제론 같은 경우도 효율성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능률성, 효율성, 생산성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이제 고정 경영학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 관료제론인데, 사실 이론 경영학적인 부분이 독일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베보죠. 그래서 베보의 경영학이 이 관료제론이 이제 미국 경영학이라든지 미국 경영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테일러나 포드 시스템까지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바탕을 이룬 게 베보의 관료제론인데, 이 관료제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공공기관, 일반 정부기관 아니면 군대 조직 이런 데가 이제는 관료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관료제론에서 생각하는 그런 조직. 보통 이제 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행정적인 조직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징적인 게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합법성의 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어떤 규율에 따라서 업무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서 위주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몰 개인화. 그러니까 비개인성,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개인적인 특징을 별로 살리지 않죠. 조직이라는 특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한 거, 그리고 공사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의 체제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성과에 따른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이제 이런 관료제 구조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위계 질서가 확실하죠. 그리고 모든 일이 이제 분업화돼 있고, 그리고 각각의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과 권한 하에서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문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돼? 이제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자기 권한 밖의 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딱 자기 범위 안에 일만 딱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뭔가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들을 또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신고전 경영학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게 바로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입니다. 그죠? 인간관계론.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이제 그저 앞전까지만 해도 사실 생산성이나 효율성, 능률적인 부분을 많이 추구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 고정경영학에서 사람을 다룰 때 보통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땠냐면, 인간의 자체에 대한 능력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산성, 효율성이, 그러니까 업무적인,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해야 될 역할만 충분히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정한 보상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는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바라봤던 이제 경제인 가설을 기초로 했고, 이 인간관계론이 나오면서부터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 사회적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심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손 실험이 가장 대표적인 인간관계론이 이제는 부각되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호손 실험이죠. 그래서 호손 실험이 총 4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이 조명 실험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조명 실험을 한 이유는 조명의 밝기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전혀 조명의 밝기하고 생산성하고 연관관계가 없고, 대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비공식적인 조직, 특히 공식화된 조직보다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미 규율화시키고 규범화시켜놨던 공식적인 조직보다는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이 비공식적인 조직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교적인 모임, 사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를 알아낸 거죠. 하다 보니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단계가 조명 실험이었고, 2단계가 이제 개정기 실험이었잖아요. 개정기 실험. 그죠? 그래서 이제 능숙한 여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험군하고 대조군을 만들어 놓고 각각을 테스트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이게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험이 면접 시험,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배정기 시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명 실험, 개정기 실험, 그 다음에 면접 시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배정기 실험까지 이루어졌죠. 시험이 아니라 실험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전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나오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인간 간이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사회인으로 바로 본 거죠. 그 전까지는 경제인 가설에 의했지만 이제 인간관계론이 나오면서 사회인 가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이 이 생산성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근대 경영학이 나오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계량 경영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 가지 이제는 군사 기술들 중에 이제는 무슨 탄도미사일 계산 방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잠수함에서 어뢰 쏠 때 뭐 이런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군사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수량화되는 기술, 그러니까 수치화시키고 계산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경영학적인 학문하고 만나면서 탄생한 것이 이제 이런 계량 경영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계량 경영학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선형 계획법, LP 모형, 그래서 LP 모형도 있고, 비선형 계획법도 있고, 뭐 재고 모형, 대기이론, 시뮬레이션,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갈 게 선형 계획법 같은 경우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를 풀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사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드물긴 해요. 나머지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고, 대기이론 정도는 이제 뭐 말 문제로 해서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선형 계획법 같은 경우에도 노파심의 계산 문제를 제가 이제 기본 이론에서 설명할 때 풀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뭐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긴 해요. 네. 차라리 나온다면 이제 CBP 분석 문제 같은 거나 이제 회계 관련해서 뭐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가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재무관리 쪽에서도 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계량 경영학에서 문제를 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관리론 관련해서, 이제 버나드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이제 버나드 하면 이제 조직이론이에요, 조직이론. 예. 협동체계론을 처음 주창했던 사람이 이 버나드인데, 그러니까 조직의 개념이 이제는 좀 나름대로 확립되던 시점이 이 버나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과학적 관리론하고 이제 인간관계론에서도 이제 조직 개념이 있었죠. 사실 조직이 있었으니까. 회사 내에 이제는 같은 구성원들끼리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둘 이상이 모인 하나의 이런 협동체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집합을 우리가 이제 조직이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관념 자체가 이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계성을 중시하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 내 관계,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그 부분만 포커스를 좀 맞췄고, 그 전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조직 내 각각의 사람이 이제 경제인 가설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전제로 했으니까 그냥 돈을 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이 버나드는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이 갖고 있던 인간을 너무 수단화한다는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론이 갖고 있던 인간에 대한 것만 너무 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아니면 어떤 체계화된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 좀 이렇게 등한시되니까 공식적인 조직에 대한 부분을 너무 또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약간 아울러서 좀 융합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버나드의 이 조직이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직에 대한 정의도 버나드는 어떻게 내렸냐면, 기업이 요구하는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건 기업이 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뭐 해? 이런 식으로. 그걸 공동의 목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잡아놓고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있는 하나의 협동체계라고 본 게 이 조직의 정의입니다. 이 버나드는. 그래서 버나드는 그런 식으로 조직을 정의를 했고, 조직 내 구성원들 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 간에 뭐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구성원끼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할지에 대한 그런 협동적인 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버나드도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내용을 보면 당연한 내용 같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체계화하고 학문화시켰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직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이분은 이제 조직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버나드라는 사람은 조직이 있으면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조직이 우선 유지되고 존속되고 발전하려면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이제는 공헌, 그러니까 조직을 위한 공헌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협력 의지,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공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라는 공헌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내가 공헌을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공헌을 할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크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상에 따른 만족도,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헌의 크기와 그리고 거기서 따라오는 만족도의 크기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을 안 떠나는 거야. 내가 여기에 100만큼의 일을 해줬는데 회사에서 100만큼의 어떤 보상을 해줘야 내가 만족감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내가 100만큼의 노력을 들였는데 여기서는 20만큼만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해서 그러면 난 떠나는 거지. 왜냐하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과 공헌의 정도가 불균형을 이루면 회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조직이 와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공헌의 크기와 만족의 크기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조직이 존속하고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때 이 만족을 주는 요소가 뭐야? 보상이잖아, 보상. 회사에서 주는 보상이잖아, 보상. 보상의 크기가 이 조직 구성원이 공헌하는 공헌의 크기와 같거나 회사가 보상하는 보상의 크기는 조직 구성원이 공헌하는 크기보다 같거나 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보상을 좀 더 해줘야지만 조직 구성원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봤으니까 최소한 같거나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0만큼의 노력을 들였으면 회사에서는 얼만큼을 줘야 되는 거야. 100만큼의 보상을 해주거나 100보다 좀 더 큰 보상을 해줘야 내가 만족감을 갖고 회사에 계속 몸을 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린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관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균형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균형 상태를 유지할 때 경영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본질적 역할은 뭐냐면 경영자가 해야 될 본질적인 역할은 이 종업원들의 공헌과 만족감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게 경영자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봤어요. 결국 이런 균형을 이루게 하는 활동을 관리하는 걸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관리 경영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버나드는. 그리고 버나드가 주장했던 게 권한에 대한 정의를 또 다르게 했어. 조직에 대한 정의도 좀 다르게 정의했지만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저기부터 이 권한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의 정의는 또 어떻게 뒀냐면 권한은 이제 상급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 위치가 그 사람의 권한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상급자가 명령을 하려 했을 때 이 하급자가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지만 권한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서 이게 권한 수용설이에요. 권한 수용설. 그래서 그 권한 수용설의 의미는 뭐냐면 상급자가 그 직위 위치에 있을 때 이 권한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명령을 수용해 줬을 때 권한으로서 의미가 생기는 거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제 권한 수용설입니다. 그걸 이제 버나드가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럼 사이먼은 또 누구냐? 사이먼은 버나드의 이론을 좀 더 계승 발전시켰어요.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꾼 거죠. 그래서 조직 이론이 어떻게 발전이 나갔냐면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적인 부분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이제 이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할 때 있을 때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의사결정,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관리자의 역할을 다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무를 하던 계속 의사결정 과정이 반복 순환돼서 계속 이루어진다고 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은 인간에 대한 관점을 뭐로 봤냐면 인간관 자체가 되게 관리자의 입장을, 그러니까 관리인 가설을 세웠어요. 조금 전에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경제인 가설,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사회인 가설, 그 다음에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관념을 이 관리인적인 입장, 그러니까 관리인 가설을 세우고 그걸 전제하에서 이제 바라봤던 거죠. 그럼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합리성을 어떻게 추구했느냐?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했습니다.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자원이나 정보 하에서 만족할 만한 해를 찾아가는 과정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제한된 합리성에 바탕을 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족해를 찾는 건 뭐냐면 모든 100%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는 뭐야?
실제로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 앞에 바로 주어져 있는 몇 가지 정보를 기초를 해서 그냥 관리자가 직관이나 경험에 의해서 야 그래도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나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하거든. 그게 이제 만족해야 만족해. 예. 최적해를 찾는 게 아니라 만족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그런 만족해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바라본 게 사이먼의 조직이론입니다. 예. 관리자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가졌어요. 자, 그게 이제 특징적인 거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 경영학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시스템 이론이 나오고, 시스템 이론 하면 시스템은 체계. 생태계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도 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죠? 이런 체계, 사람도 체계입니다. 시스템이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시스템은 하위 시스템들이 만들어서 상위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죠. 그럼 하위 시스템이 만났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위 시스템에 적당한 시너지 효과가 붙였을 때 상위 시스템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위 시스템의 합이 상위 시스템하고 같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하위 시스템의 함에 시너지라는 효과가 같이 붙어야지만 전체 시스템하고 같아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개념이 그렇고, 시스템이 또 뭐냐면 환경 적응에 되게 능숙해. 그러니까 유기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태계든 사람도 유기체잖아요. 유기체.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 변화에 대단히 효과적으로 적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것도 결국 시스템처럼 환경 변화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되고 거기에 맞춰 적응하는 그런 체계로 봤다. 그런 걸로 본 게 이제 시스템 이론입니다. 시스템 이론은 이제는 두 가지 개념에서 물어보는데 폐쇄 시스템하고 개방 시스템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조직 내 경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시스템이라면 개방 시스템인 거고, 외부 정보하고 완전히 타진되어 있는 개념이라면 이제 폐쇄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럼 조직은 어떨 것 같아요? 조직은 요즘 현대적 관점의 조직 개념은 당연히 개방 시스템이겠죠. 모든 걸 사람도 개방 시스템 아니야. 다 받아들여,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거기에 맞춰서 순응하고 또 거기에 또 적응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람도. 자, 그 다음에 상황적합이론. 상황적합이론은 뭐냐? 상황적합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조직 구조가 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맞는 조직 구조라든지 운영 방식이나 경영 방식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환경 변화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조직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이 상황적합 이론이에요. 로렌스가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이 있는데, 이거 핵심 역량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핵심 역량 이론이 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기업의 기술력이 생존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무기로 작용을 많이 하죠. 그죠? 뭐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카카오톡 같은 거,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런 벤처나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생존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너지도 내고. 그러니까 이 핵심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역량의 역할을 해주는 건 뭐야? 자원이야.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인 자원의 중요성이 되게 강조되는 거니까 중요한 핵심 기술력, 연구 인력,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지. 그런 연구 자원도 많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기업이 이제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게 이 자원 기반 이론의 관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경영자 부분부터는 우리 이제 경영자의 구분은 이제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로 구분하는데, 보통 소유 경영자는 이제 소유권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에 대한 소유도 내가 하면서 경영도 내가 하니까 소유 경영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1인 기업이라든지 조그만 가게들 같은 거, 이제 조그만 사업체는 혼자서 내가 운영을 하는 데 많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일반 상가, 그죠? 조그맣게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이런 기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보통 자기가 돈도 자기가 다 출자를 하고 운영도 내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이제 1인 기업이라고 하고, 보통 그런 기업들이 이제 소유 경영자들이 됩니다.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덩치가 엄청 큰 규모야.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주식회사 같은 개념 같은 경우가 이제 주주들이 주식회사에 돈을 대잖아요. 그죠? 주식을 사고 거기에 따른 자금을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그때는 이런 주주들이 엄청나게 많죠.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이제 엄청난 자금을 이제는 투여를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하는 개념이지만,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경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전문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은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데는 보통 전문 경영자들이 월급 받고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고용 경영자는 이런 그러니까 초창기 조그만 회사부터 이제는 지금처럼 이제 발전한 거대 회사까지 진행하는 중간 단계적인 역할을 하던 그때 나오던 이제 경영자가 이런 고용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옛날에 이제는 보통 내가 이제 조그맣게 혼자 운영을 하다가 사업체가 점점 크니까 여기에다가도 하나 사업체를 두고 옆에다가 또 하나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내가 또 관리하기가 힘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매장만 이제 운영해 줄 수 있는 뭐 점장 같은 사람이 하나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월급 주고 내가 이제 그쪽만 네가 좀 운영해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용 경영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 밑에 일을 하면서 그쪽 관리 활동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용 경영자. 근데 여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 경영자가 경영 활동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소유 경영자는 내가 일을 안 하고 빠져 있고, 그죠? 경영자 자체가 이제는 월급 받는 경영자가 내가 일선에 서가지고 이제는 그 대표 이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개념이고, 여기서는 그냥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소유 경영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경영자가 필요해가지고 갖다 쓰는 개념, 그죠? 그런 경영자를 이제 고용 경영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전문 경영자가 생기면서부터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대리인 비용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문제라는 게 결국 뭐냐면 기업의 소유주는 주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경영자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서로 충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소유주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기업이 이렇게 해서 좀 내년에 돈을 이렇게 벌었으면 좋겠는데 경영자 내가 지금 고용해놓은 경영자가 보니까 지 맘대로 막 하고 있네? 열이 받는 거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시 비용. 감시 비용은 내가 이제 주주인데 CEO가 경영자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그걸 감시 비용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돈 대? 주주가 돈 되는 거죠. 그죠? 기업의 주체가 돈을 대는 개념이 이 감시 비용이고, 이 확증 비용은 거꾸로야. 경영자가 이제 보여주는 거지. 야, 내가 말이야, 너네 주주들을 위해서 내가 말이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니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회계 감사도 받고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는 돈이 이제 확증 비용이에요. 확증 비용. 근데 이제 감시 비용, 확증 비용으로도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어. 그걸 우리가 이제 자녀 손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경영자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영자가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있고 갑자기 차도 그냥 조그맣고 그냥 뭐 너무 소형차는 좀 그래도 CEO니까 모양새가 안 나니까 좀 좋은 걸 탄다고 해도 너무 비싼 차를 타는 거야. 막 몇억 원짜리 막 차를 막 끌고 다니고 막 기름도 하루에 하루 기름 쓰는 데만 해도 한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나오고 이러면은 얼마나 주주 입장에서 배가 아프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돈이 자녀 손실이 아니야. CEO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는 좀 어떤 위신이나 이런 걸 좀 세우기 위해서 어떤 그죠? 이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그런 돈들 그걸 자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용이 이제 대리인 비용이라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들이에요. 대리인 문제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기업 형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 형태. 자, 이제 기업의 형태는 우선은 기업의 목적부터 봅시다. 예, 기업의 목적을 보시면 기업이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영리 추구입니다. 이익 추구. 그게 이제 단일 목적론이야. 근데 이제 피터 드러그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벌지 말고 이 사회에 이제 그 이익을 환원하는 역할부터 해가지고 이 사회적 역할, 윤리적 역할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피터 드러그는 이제 고객 창동 목적론이라 그래가지고 기업의 목표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된다고 바라본 게 이 피터 드러그의 이제 고객 창조 목적론입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업의 형태를 보시면 크게 보면 이제 사기업하고 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이 따로 나와 있나요? 공기업 뺐네. 그러니까 이제 사기업은 이제는 그죠 일반 민간이 이제 자금을 투자해서 설립하는 회사고, 이제 공기업은 이제 국가에서 설립하는 개념이죠. 그죠? 공공기관이 설립하는, 거기서 돈을 대가지고 설립한 기관이고, 공사협동기업 같은 거는 사기업과 공기업이 같이 출자를 해 돈을 대가지고 설립하는 기업이 이제 공사협동기업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 사기업도 이제 단독기업하고 공동기업이 있는데, 단독기업은 내가 말 그대로 1인이 혼자서 설립하는 거야. 나 혼자. 1인 개인기업. 이런 게 이제 단독기업이야. 혼자 설립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개인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단독기업이면서 개인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그냥 말 그대로 혼자서 내가 이제 조그맣게 그냥 우리가 그냥 밥 먹으러 갔을 때 그런 식당에서 다 그런 우리 사장님들이 다 1인 기업 아닙니까? 자, 그리고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이상이 모여서 설립하는 기업인데 꼭 둘 이상이 모였다 그래서 꼭 설립 자체가 둘이 있어야지만 설립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주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공동기업은 사실 이제 공동이니까 최소한 이제 2명 이상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는 인적 기업하고 물적 기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인적 기업, 물적 기업, 자본적 기업을 이제 물적 기업은 돈에 의해서 뭉친 기업이고 이건 사람에 의해서 뭉친 기업. 보통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회사들이 인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전혀 혈연 관계도 없고 뭐 안면도 없는 사람들인데 돈 때문에 뭉쳐가지고 돈 때문에 서로 엮여가지고 뭉쳐가지고 만든 회사라면 이 물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인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명하고 합자회사입니다. 한명합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예요. 예, 협동조합 빼고. 그래서 이 유한회사 주식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그러니까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두 가지 특징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가 유한책임회사예요. 유한책임회사. 자, 이 유한책임회사까지는 혼자 1인 설립이 가능해.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꼭 2명 이상이 있을 필요가 없어. 1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하고 물적회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같이 좀 살려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것 때문에 이것도 1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립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모아 만든 게 유한책임회사니까. 그 다음에 이 한명회사는 어때요? 유한책임회사, 무한책임회사 1명 이상씩 있어야 돼. 무한책임사원 1명 이상씩 있어야지만, 아니죠. 제가 이게 잘못했는데. 이건 이제 무한책임회사 2명이네. 한명회사는. 그죠?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1명하고 무한책임사원 1명 이상이 모여야지만, 예, 합자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있죠. 무한책임사원은 뭡니까?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야.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더라도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빚을 다 갚아야 될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원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죠. 당연히 경영활동은 누가 해야 돼? 내가 무한한 책임을 주니까 내가 모든 경영활동을 전담해서 일선에서 활동을 해야겠죠? 전면에 나서서.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이 보통은 이제는 모든 경영이나 이제 어떤 의사결정 관련된 업무를 대부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또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뒷부분에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래서 회사의 개념이 나오는데 뭐 상법상의 회사라 뭐 상행위와 그 밖의 영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간단한 정의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공동기업 회사, 조금 전에 개인 회사는 그냥 그거, 아까 1인 기업 그냥 혼자 설립하는 그런 회사는 그냥 그런가 보다만 알면 될 것 같고, 이 공동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인적회사, 물적회사는 나눈다 그랬는데, 한명하고 합자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물적회사에는 요 유한책임회사 같은 건 인적회사, 물적회사 특징을 같이 살리고 있지만 1인 설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살짝 여기다 빼놓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1인 설립도 가능해서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도 다 1인 설립이 가능한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엄청나게 큰 자금을 기초로 대규모 회사를 설립할 때 보통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좀 소규모의 이제는 물적회사를 설립할 때 보통 유한회사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소규모보다 더 작은 좀 회사긴 한데 인적회사가 갖고 있는 또 어떤 좋은 점하고 물적회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좀 살려서 설립하려고 만든 회사가 유한책임회사가 되죠. 자,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도 좀 알아두셔야 돼. 주식회사의 기관이라는 게 주식회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뭔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식회사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주식회사가 뭔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도 사람처럼 이런 시스템 안에 뭐 손목 역할을 해주는, 손 역할을 해주는, 머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몸통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 감사 등이 이제 이 주식회사의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는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요. 예. 왜냐면 당연히 최고 의사결정인 기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주총회가 돈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된 사람들이 이 회사의 주인인데 당연히 이쪽이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 권한 중에서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위임을 합니다. 누구한테? 이사회 쪽에. 왜냐면 자기들이 전문 경영성이 경영자는 아니잖아. 예. 경영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돈은 됐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야 경영은 니네들이 해 가지고 그 경영권을 이쪽에다 위임을 해줬는데 그게 이사회죠, 이사회. 그래서 이제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넘겨준 그 경영에 대한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업무를 수탁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회도 이제는 이 기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총회가 최고 머리 기관이긴 한데 실질적인 머리 역할을 해주는 건 이제 이사회 쪽에서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사회에 있는 여러 이사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사를 뭐라 그래요? 대표이사라 그러죠? 대표이사. 네, 대표이사가 이제 기관 역할을 또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사는 사실 기관은 아니에요. 기사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이게 뭐 다른 시험에서는 무슨 상법이라 이런 게 시험 과목에 들어갔으면 상법에서는 뭐 이사가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소수. 그러니까 학자마다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사를 기관을 주식회사의 기관으로 봐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회사의 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막 했는데 다수설이니까 많은 학자들이 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건데요. 그냥 한 줄 넣어놓은 겁니다. 혹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얘기하긴 했지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결국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표이사죠. 그죠? 특히 이제 의사결정 관련된 거, 업무 집행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이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위원회는 좀 작은 회사는 감사면 충분하고 큰 회사 여기 나왔지만 이제 10억이 아니라 더 큰,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감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는 거고, 조그만 회사들은 이제 감사 한 명만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1억, 10억 미만의 아주 작은 회사들은 굳이 감사를 안 둬도 돼. 감사위원회나 감사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 기관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이 회사에서는 꼭 감사가 필요하진 않아요.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진 않다는 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경영 전략을 같이 한번 보죠. 자, 이 기업의 경영 전략 중에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게 우선은 뭐 환경 관련된 분석은 외부 환경하고 내부 환경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은 이제 기업을 경계로 해가지고 기업 외부에 있는 환경을 분석한다는 얘기죠. 결국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기업 내부적인 환경을 분석하면 내부 환경이 되는 거고, 기업 외부, 기업을 경계로 해서 기업 외부에 있는 환경을 분석하면 이제는 그걸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외부 환경도 이제 거시 환경하고 산업 환경이 있는데, 이제 산업 환경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내에 뭐 고객이나 경쟁자, 그리고 물건을 대는 뭐 공급자들, 기업의 물건을 공급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관계, 어떤 상호관계를 분석하면 그게 이제 산업 환경이 되는 거고, 그것보다 좀 큰 단위,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전체적인 국가에서의 어떤 환경적인 걸 분석한다면 뭐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죠. 이런 요소들을 분석한다면 이제 그게 거시 환경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업 내부적인 환경은 이제 조직 구조라든가 조직 내 문화, 그리고 조직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 그죠? 뭐 어떤 핵심 기술이나 역량 아니면 뭐 연구원들의 능력 뭐 이런 것들, 그죠? 경영자의 능력, 종업원들의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걸 조직 자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전략 계획 및 경영 전략의 구조는 이제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 등을 하는 거죠. 이제 수합 분석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한 후에 그걸 이제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 상식선이니까 이런 거, 이런 흐름을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수준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사적 수준하고 뭐 사업부적 수준, 기능 수준인데, 이거는 이제 최고 의사결정자, 그러니까 CEO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전사적 수준에서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경영자들이 세우는 의사결정이 이 사업부 수준에서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선 경영자들, 그죠? 가장 밑에 있는 하위 경영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된 전략을 이제 기능 수준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 축소 전략,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선 이제 집중화 전략, 뭐 다각화 전략해서 성장 전략 얘기가 나오는데, 성장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좀 더 회사를 덩치를 키우겠다고 세우는 전략이 이제 성장 전략이 될 거고, 축소 전략은 반대로 줄이겠다는 거죠. 덩치를 좀 슬림하게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집중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산업만 집중적으로 덩치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을 하다가 비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 쪽으로만 진출했다가 이제 이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CPU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진출을 이제 이미 했죠. 이제 그쪽으로 이미 이제 발을 들여놨는데. 그런 게 이제 다각화 전략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한우물만 파는 개념이고, 이제 다각화 전략은 이것저것 손을 다 대는 거야.
근데 관련 다각화는 이미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과 비슷한 업종의 사업에 손을 댄다면 그게 관련 다각화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손대고 있던 사업이 아닌 완전히 생뚱맞은 거. 그전에 내가 갑자기 뭐 반도체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뭐 금융 쪽, 돈 쪽 관련, 뭐 항공기 쪽을 만든다든가, 배를 손댄다든지, 뭐 이래서 조선업 쪽으로 진출한다. 그럼 완전히 생뚱맞잖아요. 그런 게 이제 비관련 다각화인데, 삼성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메모리 분야에서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 그랬으니까 그건 이제 관련 다각화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화는 이제 성장 전략 중에, 이게 좀 여러 조직으로 분업화되어 있던 걸 이제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그죠? 떨어져 있던 것들, 아니면 이제 각각의 기업별로 분화되어 있던 기업들을 이제는 먹는 거죠.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한다든지 합병을 해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통합을 할 수가 있는데, 수평적 통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는 우리가 유통 단계로 봤을 때 같은 유통 단계에 있는 업체들끼리 합치면 수평적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 단계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제조업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통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업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매업자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건이 배송될 텐데, 이 유통 단계에서 같은 유통 단계에 있는 업자들끼리 이렇게 합치면은 이게 이제 수평적 통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다른 유통 단계에 있는 업체들, 그죠? 계층이 다른 단계에 있는 이 업체들끼리 서로 합친다면 이게 수직적 통합이 됩니다. 수직적 통합. 꼭 그려놓기는 이게 수직 같고 이게 수평 같은데, 하여튼 이게 수직적 통합이야. 계층, 유통 단계가 다른 업체들끼리 서로 합치면 수직적 통합인데, 이때 이제는 물류 흐름을 보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공급 체인 구조를 봤을 때는 이쪽이 상류고 이쪽이 하류잖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후방 통합은 역류하는 개념이니까, 내가 만 제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조업 뒤에 있는 공급업자하고 이렇게 합치면은 이거는 후방 통합이에요. 후방 통합. 근데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유통 단계에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합치면 이걸 전방 통합이라고 합니다. 전방 통합. 자, 그런 식으로 전방 통합, 후방 통합을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축소 전략, 현상 유지 전략, 경쟁 강화 전략은, 축소는 뭐 덩치를 줄이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규모를 줄이는 거죠. 구조조정 같은 거 들어갔을 때 다운사이징 개념이 되는 거고, 영업 양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불필요한 사업을 이제는 팔아버리는 거지, 외부에. 그러니까 좀 핵심적인 것만 남겨놓고, 좀 영양가 없거나 적자 보는 것들을 이제 팔아버리는 게 영업 양도 전략. 그게 축소 전략의 대표적인 예고요. 현상 유지 전략은 이제 버티는 거야, 최소한.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는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축소하기도 좀 그래. 왜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다시 정상화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상황을 최대한 버티는 거야. 아끼고 또 절약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최대한 버티는 전략이 현상 유지 전략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장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굳이 뭐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현재 상태에 좀 안주하면서 최대한 버티는 거, 안정화시켜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이 현상 유지 전략이고, 경쟁력 강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 등을 통해 가지고, 전략적 재우는 합병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이 전략적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략 수립 및 결정 프로세서에서 특히 이제 전사적 전략해서 이제 기업 전략하면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BC 전략하고 B 매트릭스 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BC 매트릭스하고 G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제 이 조직 이론 할 때 또 얘기가 나오겠는데, 의사결정 관련된 거. 그래서 BCG 매트릭스하고 G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게, 우리 요거 잘 알아둬야죠. 하여튼 중요합니다. 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나중에 꼭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합 분석 같은 경우는 뒤에서 따로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수합이 이제 S가 이제 스트렝스의 약자죠, 이제 강점. 그다음에 이제 이 W가 약점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O는 기회를 의미하는 거고, T가 이제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SW는 기업 내부 환경과 관련된 거고, OT 같은 경우에는 기업 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분석을 하는 건데, 결국 이제 SWOT 분석은 기업의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환경을 같이 분석을 해서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 이제는 수합 분석이라고 하는데,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데, SO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전략적 제휴라든지 뭐 어떤 그죠 뭐 신제품이라든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WT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도 현재 약점이 많고 그다음에 외부에 이제 위기가 처해 있는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서 위기가 처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몸살해야 되죠. 그러니까 방어적인 전략, 축소나 청산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ST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위험이 있는 거니까 이럴 때도 좀 안정화 전략을 수립을 해야겠죠. 그죠? 우선은 내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큰 어떤 강점, 그죠?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환경이, 외부적인 환경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어때? 나중에 치고 나갈 걸 대비해 가지고 최대한 저자세로 지금 상태를 현상 유지하는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ST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전략이나 안정적 선제 전략 등을 이제 추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WO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내부적으로는 약점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적으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때? 내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야? 전략적 제휴라든지 아니면은 이 턴 어라운드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애플이 그랬어요. 애플사가 한참 이 무너져 가다가 스티븐 잡스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이제 핵심 역량이나 기술력을 키워가지고 완전히 턴어라운드, 전환점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불필요한 조직들을 제거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확 확대시켜가지고 완전히 회사가 다 죽어가던 회사가 갑자기 탁 터닝 포인트 만나면서 쫙 올라갔잖아. 그게 이제는 이 턴어라운드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점 극복,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치고 나가는 전략이 턴어라운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 그래서 이 본원적 전략은 경쟁 우위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쟁 범위 내에서 나눠가지고 뭐 차별화, 저원가, 원가, 그다음에 집중화 전략 해서 세 개로 나누잖아요. 차별화 전략, 원가 전략, 집중화 전략으로 해서 세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2차원 상에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경쟁 우위적인 거는 차별성과 원가를 가지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진출할 때는 전체 시장을 먹을 건지 부분 시장을 먹을 건지 집중적으로 먹을지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전략으로 구분해서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선 산업 전체적인 걸 차별화시켜서 접근하면 차별화 전략을 도입을 하는 거고 산업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원가, 저원가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정가 우위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산업만 먹겠다라고 하면 집중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집중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특정 산업에서 원가로 침투하겠다 그러면 집중 저원가 우위 전략으로 이제 침투를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도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포터 관련된 건 다 알아두셔야 돼. 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가 나오든 어떤 게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다 한 번씩 출제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포터의 산업구조 같은 경우는 5포스 모델에서는 우선 경쟁자가 하나의 포스고 그 다음에 대체자가 있는지가 두 번째 포스, 그 다음에 시장의 진입장벽이 세 번째 포스,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스가 공급자의 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포스가 구매자의 힘, 고객의 시장 권력이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이제 5포스가 되는 거고 5포스. 그죠? 그 중에 이제 수평적 경쟁 요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회사가 침투를 할 때는 이런 것들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 시장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쟁자가 너무 많아. 그럼 메리트가 없는 거야. 이 시장에 딱 들어가려니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안 들어가야지. 이 시장에 딱 들어가려는데 대체자가 너무 많아. 대체자가 많다는 건 뭐야? 내 물건 말고도 소비자 입장에서 골라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대체자가 많다는 거. 그죠? 그럼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공급자가 너무 자기들이 막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재료를 매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급자들이 막 가격을 지 맘대로 막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공급자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의 힘이 너무 세도 안 되고 거꾸로 소비자의 힘이 또 너무 세면 안 되지. 소비자의 힘이 너무 세면은 내가 어떤 적정 이상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지 맘대로 막 가격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힘의 요소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수평적 심에 해당하는 게 수평적 경쟁 요인에 해당하는 게 이제 대체제, 경쟁자, 진입 장벽이 수평적 요소고 수직적 요소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공급자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입니다. 왜냐하면 수직적하고 수평적을 구분하는 건 유통 단계로 구분한 거예요. 유통 단계로. 예를 들어 공급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단계에 있는 같은 단계에서, 유통 단계에서 같은 단계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면 이게 수평적 경쟁 요인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유통 단계에 있는
다른 유통 단계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면 이게 수직적 힘이 되는 거죠. 수직 경쟁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의 힘하고 구매자의 힘은 같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직적 경쟁 요인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포터의 가치 사슬도 알아두셔야 돼.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포터의 가치 사슬을 보시면 보조 활동하고 주요 활동인데 기업이 가치를 창출할 때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어떤 거라는 거야? 이 주요 활동이라는 얘기죠.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오퍼레이션,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마케팅, 서비스까지 갑니다. AS죠, AS까지.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 같은 거는 공급자로부터 원재료 등을 공급받는 활동이고, 오퍼레이션은 물건 생산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제조 활동과 관련된 거고, 생산 활동. 그리고 이거는 유통 활동이에요.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소비자한테 물건을 배송하기 위한 운송 활동,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팔기 위한 마케팅 활동, 그죠? 광고 활동이죠, 영업 활동. 최종적인 팔고 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요게 이제는 본원적 활동이야.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면 이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는 거지. 주요 활동. 그 나머지는 다 서포트. 부차적인 활동, 보조 활동입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과 보조 활동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활동, 보조 활동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오퍼레이션,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마케팅, 서비스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을 해서 이게 주요 활동이고 그 외에는 다 보조 활동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일즈와 스노우도 전략을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해놨어. 뭔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도 분리했는지. 마일즈와 스노우 같은 경우에도 전략 유형을 기업이 세울 수 있는 전략 유형을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했느냐? 방어형, 선본형, 분석형, 수동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방어형은 버티는 거야. 안정화 전략, 안정화 전략. 그죠? 최대한.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전략이 이제 방어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봉형은 어때? 공격적인 거지. 선봉에서 공격하는 전략이니까 이건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기보다는 새로운 곳에 자꾸 투자를 하고 좀 리스크를 안고 공격적으로 사업에 이제는 어떤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선봉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석형은 뭐냐? 방어형과 선봉형을 섞어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안정화 전략을 쓰면서 방어형 전략을 쓰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역량을 키워가지고 이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분석형입니다. 그래서 방어형과 선봉형을 이제 짬뽕해서 활용하는 방법이죠. 수동형은 그냥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시장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는 유형이에요. 그런 유형은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다른 기업들이 경쟁 기업들이 물건 다 내놓고 시장에 이미 다 침투하면 그때 이제 가장 후발주자로 쉬엄쉬엄 이제 뒤에서 접근하는 그런 기업의 이제는 전략을 이 수동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가장 실패 가능성이 높죠. 사업을 말아먹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 이 수동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집중 4번째 챕터인데 기업 집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게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알다시피 이제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입니다.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카르텔은 다른 말로 단합입니다. 단합. 기업 연합이라고도 하고 단합. 그죠? 이거는 뭐 따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자기들끼리의 어떤 협약 등을 통한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이제 단합의 형태인데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합병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콘체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하지만 법률적 독립성을 유지되는 그런 형태의 기업 집중 형태가 이제 콘체른입니다. 이 카르텔 같은 경우는 가장 모래알 조직이죠. 왜냐하면 경제적 독립성이나 법률적 독립성이 전혀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끼리 그냥 행동을 맞추는 거니까 단합 형태는 서로 간에 말만 맞추는 거잖아. 야, 우리 물건을 얼마에 팔자. 하지만 깨지기도 가장 쉬워. 어떤 사람이 하나만 다합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그 조직 자체는 와해돼 버리는 거죠. 협력 관계는. 그런 게 이제 카르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집단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무슨 공단, 뭐 울산 화학공단, 뭐 무슨 소련 같은 데는 콤비나이트,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죠. 지금 러시아인데 이제 콤비나이트 이런 분들은 뭐냐면, 구미 가면 구미 공업단지가 있고 이런 것들은 보면 유사 동종업종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일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다 보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내기가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가 절감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기술 공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가지고 훨씬 효율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업종이나 동일 산업군에 있는 사업자들이 어떤 하나의 지역에 몰려 있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게 이제는
기업 집단, 집중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는 콤비나이트라든지 뭐 아까 울산구미공단, 무슨 단지, 뭐 울산공단, 구미공단 이런 식으로 공단 형태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사실 콘체른하고 좀 구별이 되죠. 콘체른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였어요? 앞에서 봤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 제휴 이런 게 이제는 법률적 경제 독립성은 상실하지 않지만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한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이거는 콘체른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주도하는 어떤 하나의 기업이 있는 거야. 이 전체적인 기업 집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주도적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 집단 같은 건 주도 기업이 없어요. 통일적인 지배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콘체른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콩글로메리트도 알아두셔야 돼. 이게 이제 이종 기업끼리의 결합을 합병이나 결합을 우리가 이제는 콩글로메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종 기업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산업군에 있는 기업끼리 이제는 이제 합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콩글로메리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합병 관련된 거는 우호적 합병이나 아니면 적대적 합병이 있을 수 있는데 적대적 합병 같은 거는 재무관리 하면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적대적 합병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합병 같은 거 M&A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나중에. 우선은 이제 합병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기업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덩치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역량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일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러시아의 기업이나 인도의 기업이나 베트남의 기업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 합병을 하면 그쪽 시장 진입하기가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쪽에 있는 이미 자원, 인프라라는 그런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단점은 이제는 이 합병 기업하고 피합병 기업들끼리 어떤 다툼 같은 거, 그 안에 있는 직원들끼리의 어떤 마찰이나 반목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피합병 기업이 대단히 부실한 기업이라면 이 합병법인이 그걸 먹다 보면은 너무 많은 자금을 투여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시달릴 수가 있어. 대래 건실했던 기업들까지 부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성자 저주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인수기업 이제 피합병법인을 이제는 인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너무 많은 돈을 투여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자금력까지 이제는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은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문제 해소는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이건 뭐냐면 대리인 문제는 뭐야? 경영자하고 그 다음에 소유주가 다르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인데 이 합병을 하다 보면 이 무능력한 경영자를 잘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들이 눈이 번쩍 뜨면서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그러니까 이 무능한 경영자들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을 대략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 자, 핵심 역량을 보시죠. 핵심 역량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어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이제 신시장에 출시하면서 그 기업만이 다른 기업과 차별화시켜서 가질 수 있는 경쟁 우위적인 어떤 노하우나 기술력 등을 기업이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기술력을 우리가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 기업만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라고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의 특징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제품이나 기능이 아닌 능력이나 지식의 집합, 그러니까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기술력 이런 어떤 능력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종 제품에 대한 고객이 느끼는 편익을 증대시켜 주는데도 핵심 역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이 있는 사업이 별로 주력 사업이 되는 거고, 핵심 역량이 없는 사업이 이제 비주력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력 사업과 비주력 사업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경쟁자들이 함부로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이나 기술력을 우리가 보통 능력을 이제 모방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역량은 또 요거 마지막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꼭 핵심 역량이 그 기업만이 독자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업하고 공동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알아두십시오. 요것도 하나 더 얘기 드려야겠네요. 요것도. 아웃소싱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이 핵심 역량입니다. 왜냐면 이제 아웃소싱의 개념이 이제 외주를 준다는 얘기니까 기업 입장에서 내가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관리 활동, 뭐 청소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 그 회사 관련된 뭐 어떤 경비 영역이라 이런 것들은 굳이 회사가 운영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회사에는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만 집중하고 그 외에는 다 외주를 주면 되잖아. 외주를. 그러면 핵심 역량을 더 키울 수가 있잖아. 그런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제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어떤 논리적 근거로 이 핵심 역량을 많이 언급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강을 여태까지 1시간 넘게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